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새롭게 강의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 자료는요, 원래 예전에 제가 2015년도에 우리 머리말에도 나오지만은 예, 행정학 문제 족보를 밝히다 해서 어떤 좀 기본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 서브노트 개념이죠. 예, 했다가 예,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금 예, 좀 출판됐다가요 다시 이번에 네오고시뱅크에서 다시 예,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요, 여기 머리말에도 나오지만은 20년치 공무원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고요, 또 공무원 문제뿐만 아니라 예, 10년치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3년치 정도 되긴 하는데요, 약 10여 년치 정도의 경영 승진하고 경찰 간부, 그 다음에 해양 경찰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에 나왔던 주요 지문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키워드들, 이걸 모두 제가 일일이 예, 하나씩 대조해 가면서 예, 정리를 한 겁니다. 보통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서브노트들은 단순히 내용을 압축 정리한 이런 성격이 강하다면은 예, 이 교재는요, 예, 그런 성격도 없다고 할 수 없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정답을 고를 때 예, 핵심 키워드 되는 것들을 제가 주로 선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반복 학습하시면은 아마 문제 푸실 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끝부분 보면은 이제 5지문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제가 또 정리를 조금 성진 나왔던 주요 지문들을 자, 5지문 처리, X지문이 아니라 5지문 처리해가지고 이걸 또 예, 각 파트별로 예,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5지문만 하더라도 한 200~300문제, 200~300지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또는 교재를 보시고 나서 예, 5지문 한 번 정도는 이제 복습 삼아서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정답을 고르는 키워드 정리집이다. 그렇게 머리말에도 적혔지만,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되도록이면은 한 일주일 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매일 이제 여러분들은 수험생처럼 공부하실 수는 없으니까 예, 조금씩 시간 내셔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복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런 목적으로서 만든 겁니다. 자, 아니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은 다 들으셨고 어느 정도는 자, 내용 숙지가 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기본적 키워드 중심으로 상세한 해설이나 설명은 생략하고 기본적으로 요러한 것이 논점이다, 중요한 키워드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행정학 총론이 되겠는데요. 예, 본질 특징, 자,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최협의, 또 최근, 이렇게 나와 있죠. 광의의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부 조직을 포함한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요, 여기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 되는 거죠. 대규모 조직에서 나타나는 거. 그러면은 이제 공사 부분 모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성을 수반한다. 협동적 인간 노력이다. 대규모 조직에서 나타난다. 이게 광의 개념이고, 협의의 개념은, 그럼 여기는 이제 공개념, 공공부문과 사적부문 다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협의의 개념은 행정부 조직이 되겠습니다. 행정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협의의 개념은 행정부 조직 자체와 제반 노력인데 좀 더 넓은 개념이죠. 하지만 여기는 특히 공무원, 그죠? 행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행하는 활동, 이걸 최협의 개념. 우리가 보통 공무원을 행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최협의 개념, 공무원 활동. 최근에는 그런데 가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 해서 요거 정도는 둘째시죠. 정부 일과 민간 일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다. X죠.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구분한다로 나온 거죠. 최근에는 가버넌스의 등장과 특히 아시죠? 유가버넌스 등장과 함께 엄격히 구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특성, 기본적으로는 자, 공익을 추구하죠. 그 다음에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돼 있고, 자, 요거 키워드. 정부가 독점하진 않죠. 자,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 자체가 이제는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민간 부분도 공공 서비스 공급에 나선다는 거죠. 뭐 BTL, BTO 같은 것들, 민간 위탁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과정과 밀접히 연계 동그라미 놓으시죠. 정치 과정과는 관계없다가 아니라 정치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죠.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행정은 정치 행정 이론론이잖아요. 그래서 정치 과정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전절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속도로 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것은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고 시험에서 이제 답을 고를 때 하나의 힌트가 된다. 힌트가 되기 때문에 키워드란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문제가 아니라 다음 자료 보시면 이게 순서인데요. 한번 쭉 일별하시고 우리가 뭐 세부적인 것에 다 한 번씩 또 볼 테니까 행정관리설 우드로 윌슨 LD 화이트 기술적 행정학이라고 그러죠. 관리기술에서 기술적 행정학이 시되고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행정은 집행을 강조하는 거죠. 공사행정이론론, 정치행정이론론, 통치기능설. 통치란 거는 결국 정치 아닙니까? 동의어죠.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 기능을 말하죠. 바로 정책 결정 내지 형성 기능. 그래서 기능적 행정학이 되겠습니다. 정치 행정 이론론이고요. 행정 행태론. 자, 가치 판단 문제 인정은 하죠. 하지만 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연구 대상이 제외한다. 두 개 다 포함되죠. 가치 판단, 밸류적 측면을 인정은 해요. 하지만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 요 아주 심히 잘 나온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 있어서 정치행정 이 세 이원론이기 때문에 정책 성격, 즉 정치성이나 공공성은 경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 핵심이죠. 가치 판단, 밸류적 측면을 인정은 하지만은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오로지 팩트, 사실만을 연구 대상을 한다는 거죠. 사실만을 연구 대상을 한다. 발전 기능설, 에즈만과 위드는 뭐 사람 이름은 거의 요즘엔 이분들은 나오진 않는데요. 60년대 신생국이다 해서 자, 행정 우위론이죠. 요거 행정 우위론. 새 이론론입니다. 예, 공시에서는 정치 우위론 해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 우위론, 행정 이렇게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 기능설 다음에요. 여기는 빠져있지만 그 다음에 새 행정학이 나옵니다. 새 행정학, 신행정학이 나와요. 신행정. 자, 신행정론이라서 New Public Administration에서요. 신행정론 또는 신행정학이 나옵니다. 그 순서 가끔씩 물을 때 발전 기능설이 신생국의 경제개도국의 발전 기능설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신행정학이 나옵니다. 이거 순서 예전에 공식 물을 때도요. 이렇게 묻는 적이 있어요. 신행정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발전 기능설이 먼저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 오서방과 개별로 나오죠. 경기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자, 예. 올라보시면요. 예. 그 다음에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서 집행 기능은요.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다가 위탁도 하고 아니면 위탁 내지 민영화한다는 거죠. 자, 어디까지나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를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집행 기능을 결정 기능은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 기능을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자, 뉴 가버넌스는 다시 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으로 돌아오고 바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오늘날은 시장, 정부, 시민사회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거죠. 자, 오늘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뭐 고령화 사회, 그죠? 아니면 저출산 문제. 이거는 정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컨대 저출산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가 우선 솔선수범하고 민간 기업들이 그죠? 그 포옹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민 사회나 다양한 주체들이 여러 가지 민간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정부가 제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죠? 뒤에서 후원해 주거나 뒷받침해 주는 이런 기능들을 같이 해 줘야지 이런 사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 자, 정부관이 나오는데요. 예. 이게 약간은 뜸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뭐랄까 지문상으로 한두 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 사항은 좀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미국의 주로 여러분 아시죠? 민주당 정부에 대한 정부의 정강 정책을 분석한 것이고 보수주의는 미국의 잘 아시죠? 공화당 있죠? 아시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인 공화당 에 대한 정강 정책들 또는 영국 같은 경우는 보수당 그 다음에 영국은 노동당, 진보주의 정부는 노동당이죠. 노동당에서 했던 정강 정책들을 이제 학자들이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오류가 가능성이 있다.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류의 가능성은 누가?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그죠? 정부 개입을 통해서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 인간관을 부정합니다. 예, 그런데 반해서 보수주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 요거 꼭 기억하시죠. 경제인을 전절합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 스스로가 알아서 잘한다는 거죠. 알아서 잘하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정부로부터의 자유,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합니다. 소극적 자유란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적극적 자유란 거는요,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 자유라 그러고, 소극적 자유는 국가는 되도록 하지 마라. 소극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거죠. 주로. 근데 진보주의는 어떻게든 나서려고 합니다. 정부 개입을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평등을 강조하고, 여기는 오로지 기회만, 그죠? 기회 평등이에요. 기회만 평등을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너희 민간들이 알아서 해라. 예, 그래서 우리는 국가는 기회만 보장해주마.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과 평등은 경시하게 됩니다. 요거 동그라미,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가세요. 여기는 정부애로의 자유입니다. 정부애로의 자유. 정부애로의 자유라는 것은 정부의 간섭에 의해서 뭔가 자유를 보장받아야 된다. 예컨대 우리가 투표권, 선거권 같은 것도 개인에게는 다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죠. 하지만은 국가가 당일날 뭐 공휴일이라든지 임시 공휴일 같은 걸로 해주지 않으면은 상당수 국민들이 그 투표 내지 선거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공휴일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투표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정부애로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효율과 공정, 번영,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인데, 조심하실 것이 잠재력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뭔가 좀 부족한 거야. 여기 이 말처럼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족함과 뭔가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줄까요? 바로 국가가 내지 정부가 개입해서 그걸 해결하라는 거죠. 바로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시장 결함과 윤리적 결여를 인지한다. 그죠? 예. 여기 요거 또 특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여기 경제인이냐, 소극적 자유냐, 기회평등이냐, 결과평등이냐, 그 다음에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그러니 아예 정부는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나서지 말라는 건데 반해서 여기는, 그죠? 시장은 잠재력을 인정하는 거죠. 잘할 수는 있지만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는 국가가 되도록 개입하지 말라는 논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선호하는 정책 보세요. 선호하는 정책 보시면, 선호하는 정책이 여기는 어떻게 개입하는 거죠. 소외 집단의 정책 등등, 소득 재분배 이 정도는 줄쳐놓으시고, 하지만 여기는 조세 감면이나 완화 등을 통해서요, 시장 지향적 정책이죠. 세금 감면해주고 그 감면받은 세금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업주들은 더 열심히 그 설비 투자에 더 신경 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 MB 정부 때도 세금 감면 같은 거 해줬던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요거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되고, 여기는 복지국가 또는 혼합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역할도 같이 가는, 시장과 국가 역할이 같이 가는 혼합자본주의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는 꼭 가져가시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이제 시대적 정부 간의 변천인데, 여기서 몇 가지만 좀 가져가시면서 보시죠. 기본적인 순서는 아시죠? 입법국가, 야경국가, 그죠? 입법국가와 야경국가, 행정국가 시대를 복지국가 시대, 그 다음에 신행정국가의 시기, 우리가 이거를 NPM과 뉴가버넌스 시기를 우리가 신행정국가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법국가 시대는 이제 작은 정부, 이건 줄치심. 최소 행정이 최선의 정부다라는 건데, 행정국가 때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라고 봅니다. 여기는 작아야 된다. 되도록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행정국가 때는 최대로 국가가 뭔가 많이 나서라는 거죠. 이런 거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 질서, 보이지 않는 손에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그러고, 시장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경제활동 당사자가 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알고 있다. 그러니 국가는 옆에서 큰 질서만 잡아주고, 야경국가처럼 도둑만 잡고, 그죠? 나머지는 시장에 있는 주체들이 이 시장에 있는 주체들은 합리적인 주체들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둬라. 즉 소극적 자유를 누리게 해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아담 스미스 예전에 공시 문제 아주 옛날에 나왔는데, 국방사법제도, 공공토목사업 같은 이런 기본적인 그죠? 국가의 공공재에 관련된 거죠. 기본적인 것은 국가가 하라는 건데, 자, 요거 재정권도 국가 역할입니다. 왜냐면은요, 국방이나 사업제도나 공공토목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 비배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니까 이 선호 표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죠. 그래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이런 국방, 사법, 뭐 치안 같은 걸 하게 되는 건데, 바로 그 세금 거두고, 그죠? 그 세금을 활용하는 것, 바로 그게 재정권이죠. 그래서 재정권까지는 아담 스미스가 인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국가인데요. 자, 여기에요. 행정국가. 다시 좀 올라가 주세요. 행정국가 때 보면은, 자, 요거 위기 상황이
위기 상황에서는요, 행정 최소 국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행정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제가 나왔던 것은 이제 공시 문제 나왔던 건데, 자, 그래서 제가 공시나 뭐 경쟁을 굳이 구분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다는 거 출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요, 얘가 예전에 강의했을 때 7급 학생이 이 수업을 듣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음성 파일로 어떻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 집에서 그냥 인강을 틀어놨다든가, 그래서 계속 그냥 공부도 하기 싫고 했을 때 계속 듣기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해에 자기가 행작 100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학생이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긴 한데 어떤 형태로든 이제 공부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요, 아는 것 같지만은 막상 시험장 가면 헷갈리시고요. 또 반복하면 귀찮잖아요, 솔직히. 이게 막 흥미도 떨어지고 그런데 처음 들을 땐 좋은데 흥미도 떨어져요.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계속 반복해서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또 같은 농담도 계속 듣고 하면 좀 짜증나고 그러죠. 일단 뉴딜 정책이나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위기상은 최소 국가에서 행정국가, 즉 여기 나온 거죠. 큰 정부 내지 최대의 봉사하는 정부로 흐르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켄즈 학파가 주로 이제 행정국가 때 기본적 논리죠. 켄즈 학파 논리라면은 이 신행주가 NPM 시대 때는요 하이에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죠. 최근에 공식 문제로 나왔던 것들인데요. 근래 나왔던 공식 문제. 행정국가는 켄즈의 논리가 강하다면은 신행정국가 시대는 하이에크의 논리가 강하다. 여러분 하이에크 혹시 기획론 할 때 기억나시나요? 뒤에서 볼 텐데 어떤 노예로의 길을 통해서 기획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분이시죠. 정부를 통한 기획은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정부가 더 잘 대처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외부 경제 비경제 같은 시장 실패에도 정부 대처 더 잘 대처한다는 것이고, 시장주의자들은 아니다.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당사자, 경제활동의 당사자가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가 줬으니까 알아서 하게 놔둬라 한 것이고, 행정국가 때는 아니다. 정부가 일을 더 잘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 그죠? 소득 재분배, 안정화 등등 이런 사회정책을 펴게 된 거고요. 신행정국가는 자,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시장주의라 하기도 하죠. 바로 하이에크 같은 사람이 켄즈 주장을 반박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시장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자, 요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훼손하니까 되도록이면 개입하지 마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죠. 예컨대 주택시장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역대 정부가 주택시장을 살리려고 계속 개입도 하고 또는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려고 개입을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 좀 있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오히려 저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거 많았죠. 그런 걸 이제 하이에크가 지적한 거고요. 상대적으로 NPM 시대는 정부 기능 축소, 민영화나 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었고, 본인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 NPM 내용이네요. NG는 거의 없네요. 그다음에 영국의 대처수상, 미국 레건 대통령. 이 레건 대통령하고 공급 경제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혹시 아시죠? 레거나믹스라는 이런 게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요, 동그라미. 국가는 직접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간접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전반적인 큰 흐름만 잡아준다는 거죠.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금융정책 등을 펴서 시장의 흐름만 잡아주고, 국가가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 직접 나서는 것은 금융정책이 아니고 국가의 재정활동을 통한 정책이라 그래서 그건 재정활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융정책이라 합니다. 간접적인 걸 말하죠. 작은 정부 한번 보시면은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작지만 효율적이라는 말은 크고 비효율적이라는 행정국가에 대해서 상대적 개념입니다. 요 줄 딱 저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크고 작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뚱뚱하다, 그죠? 날씬하다는 것도 결국은 타인을 기준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뚱뚱하다, 날씬하다 그런 거죠. 가끔씩, 야, 자네 살 빠졌네, 뭐 살쪘네 그런 것은 자세히 보면 본인은 저는 가만히 있는데요 라거든요. 아니면 오히려 예전보다 살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 살쪘네, 살 빠졌네 라고 자꾸 괜히 넓게 얘기하죠? 그게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르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작은 정부할 때 주된 처방은요,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법부나 사업부가 아니고 행정부 대상이고, 그다음에 작다 크다의 기준은요, 공무원 수나 정부기구 크기, 예산, 규제 숫자, 자, 요것도 공시에 나왔던 건데 권력 관계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수가 적고 예산의 규모가 작더라도 권력이 엄청나게 많다면 그것도 큰 정부라고 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조직폭력배들 있잖아요. 뭐 양은이 판가 뭐 그런 걔들 저는 모르지만 조폭 원래 우두머리들은 여러분 더 잘 아시죠? 몸이 뭐 날씬하고 자그마하다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도 보고 야 자그마하다고 얘기하진 않죠.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라 해야 되나? 어떤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이게 큰 거니까. 그래서 권력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는 특히 정부의 통제도 곤란하고 민간 부분에 창의성을 억압합니다. 정부보다는 국가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민간의 활동이 위축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비용 구조 탈피 압력. 정부가 지나치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결점주의 요청. 정부가 한번 잘못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정부의 주택 정책이 한번 잘못되면은 그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무결점주의 요청한다든지 또는 창의성을 억압하고 있으니 민간의 자율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정부 규모를 줄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죠. 예, 이제 규제가 나오는데요. 자, 규제란 거는 한마디로 시장 실패를 그죠? 예, 정당한 근거 또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규제를 가하는 거죠. 예, 규제는 꼭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죠? 우리 규제는 꼭 나오니까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예, 그리고 최근 공시에서도 이 규제는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든 역대 정부는 어떻게든 이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비록 그 방향 수단 자체나 요거는 다르지만은 그죠? 방향은 동일했던 거죠. 자, 바람직한 사회 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인 조직 활동은 제한하고 또는 지원해 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바람직한 사회 경제 질서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라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돼 있고 한계 이런 데 밑에 다시 보시죠. 이 규제에는요, 다시금 협의의 경제적 규제와 그다음에 독과점 규제라는 경제적 규제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나오는데 왜 크게 두 가지냐? 여기 바로 사회 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광의의 경제 규제, 첫째, 협의의 경제 규제를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생산자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규제니까 생산자에 대한 규제가 되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가격 규제나 가격을 내쳐라 또는 진입 규제, 함부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또는 특정 산업에 뛰어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진입 규제. 예컨대 휴대폰 시장이라 이동통신 시장 같은 경우는 함부로 못 들어오죠. 지금 이동통신 시장은 딱 세 개잖아요. 제 4 이동통신 시장이 들어오려고 하지만은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진입 규제는 의외로 많습니다. 태거 규제, 이걸 못 나가게 한다는 거죠. 서비스 중단을 중지시키는 거. 그래서 수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입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를 갑니다. 대신에 이제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죠. 품질 규제 등등. 그런데 이거는 생산자 활동에 대한 규제 또는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동통신 시장 그죠? 이거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또는 말버스 아시죠? 말버스도 이것도 진입 규제입니다. 독점이잖아요. 한 명밖에 못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누굴 보호해줘요? 말버스 업자들 같은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규제 완화의 주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독과점 규제는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면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진입 규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산업이라 하더라도 독점 과점은 안 된다. 그래서 독과점 규제는 모든 대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독과점 규제는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다음 사회적 규제 보시죠. 사회적 규제는 여기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해서 근로자, 여기 나온 것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라. 여기 말하는 경제적 약자에는 근로자들도 포함합니다. 또는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 방금 봤던 경제적 규제는 상대적으로요, 뭘 추구할까? 능률성을 추구한다면은 사회적 규제는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 산업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규제는 요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새로운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제라고 합니다. 경제적 규제는 구규제라면은 사회적 규제는 신규제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규제는 여러분이 혹시 뉴딜 정책 전후로 해서 나왔었어요. 뭐 20세기 말,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 뭐 여러분 혹시 셜머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스탠다드 오일이니 해가지고요, 이 뉴딜 정책이 발발하기 전에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독점이 심했단 말이죠. 그거를 규제하려고 경제적 규제 먼저 나왔었던 것이고, 사회적 규제 이런 것들은 좀 최근에 나옵니다. 한 1950, 60년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근로자들에 대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뭐 리콜 제도 같은 거 있죠. 리콜 하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형평성과 관련된 규제 정책이다. 직접적 규제와 간접 규제는, 직접 규제를 우리가 명령 지시적 규제, 간접 규제를 시장 유인적 규제라고 합니다. 명령 지시적 규제는요, 키워드가 있어요. 요거 동그랗죠. 규칙과 일정한 기준, 그죠? 어떤 비율, 요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규제를 고르는 어떤 키워드입니다. 특히 규칙, 기준 이런 겁니다. BOD를 몇 ppm 이하로 방출하라. 또는 미세먼지는 얼마 이상 몇 입방 킬로미터 뭐 제곱미터로 그죠? 이하로 낮춰라. 이렇게 어떤 수준이나 기준을 잡아주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런데 직접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먹히지만요, 시장 윤적 규제 효율적이지만 정치적 수용성은 낮다. 자, 겉으로 지키는 척하지만은 네가 뭔데 내한테 명령해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낮춰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효율적이다 뭔가 하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겉으로 지키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몰래 폐수를 방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더 수용성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접 규제, 시장 유인적 규제라는 건요, 어떤 돈과 관련시키는 거죠. 돈하고. 예를 들면 요거 보세요. 공해를 방출하려면 반드시 오염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돈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공해 배출 부과금 같은 거예요. 공해를 배출했으니 너 돈 좀 내라. 부과금 지급하여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과금을 적게 내려고 공해를 배출한 만큼, 배출한 양만큼 부과금을 내니까 부과금을 적게 내려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공해 배출을 좀 적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그게 시장 유인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경멸하잖아요. 자기가 공해권이라는 권리를 돈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은 공해를 배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공해를 적게 만들려고, 발생시키려고 노력하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나머지 등등. 자, 그래서 특히 1번, 2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표 한번 보시면은요, 협의회 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가 돼가지고 나오고, 여기는 모든 산업, 그죠? 협의회 경제적 규제만 개별 산업이죠. 모든 산업, 여기는 개별 산업,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만 진입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개별 산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협의회 경제적 규제는 과당 경쟁을 방지한다. 진입 규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동통신 시장을 특정한 산업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환 보조 내지 교차 보조라고 하는데요. 이 교차 보조 내지 교환 보조라는 거는 여기서 그죠? 특정 장사 잘 되는 데서는 어떻게 진입 규제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퇴근 규제 되는데, 못 나가게 막아놓고 대신 잘 되는 데 세금 많이 걷어서 거기다가 보조금 주는 걸 말합니다. 그냥 교차 보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독과점을 규제하면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거죠. 여기는 사회적 경제를 약자를 보호하는 거. 자, 그래서 경쟁을 여기는 제한, 여기는 경쟁을 촉진시킨다. 요 정도는 또 요거 포획 현상을 가져옵니다. 여기는 대립, 독과점을 규제하니까 독과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대립이 되겠지만, 요거 침 잘 나옵니다. 포획 현상이 생긴다는 거. 예, 협의회 경제적 규제는 진입 규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진입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일단 진입된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기득권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동통신도 그렇고 대표적인 이동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관료들을 포획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계속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료를 포로로 잡는다. 이래서 우리가 포획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충 이거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 다음 보시면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차이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역사는 경제적 규제가 오래됐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 이거는 완화, 그죠? 진입 규제 완화해가지고 경쟁을 시키자는 것이고, 사회적 규제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하세요.
포획 가능성 높다는 거, 특히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포획 가능성 높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렇게 규제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첫째가 교차 보조, 아까 봤던 것처럼 교환 보조, 교차 보조. 특정 집단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 부담한 받은 돈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에게 좀 재배분해 주는 거죠. 그런 건데 이걸 형평성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대 추구. 자, 지대 추구란 거는 정치인 관료들에게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분화 가치 이전을 도모한다. 방금 봤던 이동통신업자들이 어떤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들한테 그죠? 어떤 로비를 통해서 계속 자기가 특정 영역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계속 독점권을 누리겠다는 거죠.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 개밖에 없잖아요. LG U+하고 SK, 그다음에 KT인데 제4의 이동통신 시장이 되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로비도 들어오고, 제가 배웠던 교수님이 그때 그 선생님이 그 특정한 업체 그죠? 그 제4 이동통신 시장에 무슨 뭐 조금 약간의 바지 사장 비슷한 건데 뭐 대외적으로는 그부터 뭐 회장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도 뭐 여전히 뭐 정부 로비도 하시고 뭐 그런 거 가끔씩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은 그분 성함 들어도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직접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건데요. 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손실이 증가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요거 뭐지? 끈끈 인형 효과, 규제 피라미드 요 자주 나오는 건데, 하나의 끈끈 인형 효과는 타르 베이비가 되는데요. 규제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계속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한다. 요 끈끈 인형 효과 자체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끈끈 인형 효과 시험에 잘 나옵니다. 타르 베이비, 이게 원래는 이 토끼 인형이죠. 예쁜 토끼 인형이래요. 근데 이 플라스틱 가짜 인형이에요. 타르니까. 타르는 플라스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 인형인데 자꾸 인형이 예쁘니까 진짜 인형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몰려드는 현상을 우리가 타르 베이비라고 합니다. 이거 토끼 인형을 말합니다. 토끼. 그다음에 비눗방울 효과. 자, 비눗방울, 여러분 비눗방울 어때요? 후루루 불면은 계속 후루루 불잖아요. 그 없어지지 않죠. 계속 나오잖아. 그죠? 예, 그 사라졌지만 또 어떻게 또 새로운 비눗방울 생기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규제라는 것은 계속 만들어진다. 비눗방울 효과 또는 조임새 효과. 이거 레치트 이펙트라 그럽니다. 조임새 효과라는 것은 레치트 이펙트. 이거 우리 공공서비스 할 때 배우시겠죠? 공공서비스 할 때 보면은 저기 톱니바퀴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판막 효과 있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여기 있잖아요. 톱니바퀴, 조임새, 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포획 현상에서 규제기관이 규제해야 될 대상인 이익집단에 포섭이 돼가지고 그들의 요구에 동조하는 걸 우리가 포획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보통신부가 국민을 위해서 규제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동통신시장 세계 업자들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이런 걸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을 위해서 뭐 기본요금 낮춰라고 그렇게 압력 넣어도 안 낮추죠. 왜냐고요? 담당 관료들인 정보통신부의 어떤 규제기관들이 바로 이렇게 이동통신업자들에게 포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관심이 낮아지면요, 관심이 낮아지면 포획 현상이 촉발된다. 누가 관심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죠? 감시의 논초리를 낮춰버리면, 그래서 항상 국민들이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인사교류도 원인이 됩니다. 포획되는 것이 예를 들면 KT 예전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말이 많았는데요. KT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부에 있는 이 고위 공무원이 KT 가지고 한 2년 정도로 그냥 사회 이사나 무슨 자문 같은 걸 그죠 하는 거죠. 공무원 신분 유지한 채 그냥 민간 교류, 즉 명분은 이거였어요. 민간 업체 가지고 좀 같이 일을 해봐야지 민간들의 어떤 고충을 안다 이래가지고 파견을 보냈는데, 솔직히 그렇게 내려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겠어요? 그냥 사무실 아주 좋은 거 만들어 놓고 그죠 매일 이렇게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이랬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부처로 돌아와가지고는요, KT 갔더니만 아주 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 잘하더라 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돼버리는 거죠. 특히 요거는 뭔가 먹을거리가 생기는 경제적 규제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사회적 규제에서 포획이 나타날 리가 없죠. 사회적 규제라는 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하는 건데, 그 업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달라고 규제하지는 않겠죠. 규제를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음 규제 개혁 단계인데, 규제 완화, 규제 품질, 규제 관리라는 요 3단계를 거칩니다. 순서도 기억하세요. 완화를 시키고요. 그 완화된 규제에 대한 품질 관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규제 관리 단계라는 거는요, 요
완화와 품질 관리는 하나의 규제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규제 관리 단계라는 것은 규제와 규제 간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규제 개혁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규제 폐지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통해서 총량을 줄이는 거, 규제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고, 자 보세요. 규제 품질 관리라는 것은 총량제 규제로 난 후에 개별 규제 질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 영향 분석 같은 것, 규제 기획제도. 자, 규제 영향 분석, 영향이라는 바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규제를 했을 때 그 규제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있겠죠. 긍정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있을 때 긍정적 영향이라는 것은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고 편익을 초래하는 것이고 부정적 영향은 비용을 초래하는 거죠. 일단 그거 품질 관리 상대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규제 관리 단계라는 것은 한국과의 전반적인 규제 체계까지 관심을 가지는 거죠. 마치 덩어리 우리 저거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를 하나의 암덩어리다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 통째로 드러낸단 말을 했죠. 규제 덩어리를 규제는 암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째로 드러내야지 이게 병이 낫지 하나하나씩 이 개별적으로 해서는 낫지 않는다 해가지고 규제를 통으로 드러내자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바로 그것이 전반적인 규제 체계까지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바로 전체 국가 규제 체계에서 정합성이라서 피트를 만든다. 피트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책을 갖춰 하나만 갖춰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관련된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예를 보니까 뭐 공장 하나 지으려고 했더니 농촌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했더니 농지를 변경해야 된다니까 농림수산식품부로 가라는 거죠. 그 농지 변경해서 이제 택지라든가 공장지를 바꿨대요. 근데 거기에 허가내 주는 건 또 장에 뭐 군수 책임이라 군수한테 또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공장을 지을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죠? 뭐 계속 이렇게 여러 개 규제가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제를 하나하나 일일이 허가해주기보다 완화시켜주기보다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그죠? 딱 일괄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규제 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죠. 이 바로 나오죠. 규제 영향 분석이라는 건데요. 자, 요거 보시면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야 됩니다. 현존하거나 새로운 규제. 그래서 됐지.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규제만을 영향 분석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규제도 분석해 가지고요.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편익보다도 비용이 크다. 그러면 그 규제는 어떻게 하라? 예, 철폐해라. 완화시키거나 철폐하라. 이것이 규제 영향 분석이 되겠습니다. 규제를 가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편익보다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 비용이 크다면 그 규제를 없애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바로 방금 보신 것처럼 비시 분석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편익과 비용을 점검할 때 여러 가지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요. 수렴의 기회. 무엇보다도요. 규제를 하게 되면은 사회에 비용이 초래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라.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뭐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느냐 또는 비용 편입 분석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것도 경쟁을 제한시키지 않는가, 경쟁 제한함으로써 사회의 창의력을 약화시키지 않는가 등등, 또는 70대 이후에 여러 국가에 도입되고 있다라는 거 등등인데, 일단 요거 제가 줄친 거 정도는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요게 나왔었다. 새로운 게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것도 같이 포함한다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여기는 딱 두 가지가 문제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고 대통령 소속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장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자, 제가 뒤에 가면 또 있을 텐데요. 보통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왜? 보통 우리 위원장은 한 명이잖아. 그런데 두 명이 나온다는 거죠. 두 명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한 명 하다가 헷갈린다는 거죠. 두 명이다는 거. 이거를 돌리기는 힘들 것이고, 두 명이냐 한 명이냐,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그다음에 규제 심사제도 해가지고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정부 입법만을 적용하고요. 의원 입법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제 개혁위원회가 어디 소속이에요? 대통령 소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입법, 즉 국회의 법을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한다. 상권 분립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논란이 있겠지만 할 수가 없다. 요거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5일 이내 심사,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제한한다 등등. 그다음 또 하나 여기도 보시면은 4번도 국회 법원, 자, 요 똑같은 논리죠.
헌법재판소 선관위원회 감사원의 사무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든지 앞에 부분 뒤에 것은요 업무상의 독립을 그저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 쭉 나가는데 일몰법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요런 등등 있는데요. 요거 일단 요거 5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정도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한번 보시면은 규제 법정주의한데요. 자, 규제 총량제는요. 규정은 없어요. 법적 규정은 없어요. 다음 요즘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요 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있긴 한데 나올 만한 건 또 정해졌으니까요. 그 정해진 것만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자, 뭐가 정해지냐면은 보시면은 수당 규제 여기는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 규제라 그러고 성과 규제는 산출 규제, 요거는 과정 규제.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체제 이론에 따를 때는 투입 전환, 과정, 그다음 산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재량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재량으로는 성과 규제가 가장 재량이 높습니다. 수당 규제 뭐 어떤 필요한 거죠.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즉 작업 안전 장치를 착용하게 하는 거 이게 투입 규제됩니다. 반드시 안전 장비, 안전모를 착용해라 이런 것들이고 산출 규제는요 키워드 이게 목표 달성 수준이에요. 수준을 정해놓고 그 수준을 지켜라는 거죠. 아까 지시 명령적 규제해 보신 것처럼 어떤 수준을 지켜라. 예컨대 대기오염 방지를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라. 몇 ppm 이하로 낮춰라.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요. 자, 요거 보세요. 수단과 방법,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선택은 피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과 규제는 수단 규제에 비해서 투입 통제 중심이잖아. 자율성이 크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일단 수준만 유지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된 거고. 그다음에 관리 규제는요, 어떤 과정별을 말하는 건데 여기 뭐 해썹이라 하지 해썹. 여기 키워드죠.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 물건이 어떻게 해서 이 상품 가게까지 오게 됐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건데, 이걸 해썹을 하는 걸 우리가 과정 규제라고 합니다. 과정 규제. 과정 규제 또는 관리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요 또한 수단 규제보다는 많은 자율성을 준다는 점이 있죠. 자율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규제가 어려울 때 대신할 수 있는 게 과정 규제가 되겠습니다. 밑에 또 규제 보시면은요. 직접 규제, 공동 규제, 자율 규제인데요. 자, 직접은 국가가 직접 하는 거, 공동 규제는 말 그대로 민간 기업하고 같이 하는 거, 직접. 그다음에 자율 규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보라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뭐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가 그죠. 자율적으로 이렇게 개업의라든가 개업 변호사 이렇게 허가내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자율 규제가 되겠습니다. 중간은 공동 규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나왔던 것이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근데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을 허용하고 예외를 금지하는 것이고,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을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합니다. 그러면은 원칙은 허용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가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자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서 자율성을 더 보장해 준다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가져가시죠. 네거티브 하니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예요. 모든 거 다 해라.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모든 거 다 하면 돼. 이것만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 거니까 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다음 보시면은요. 행정의 행정 지도네요. 행정 지도인데 공시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 경정이나 이런 데서 아직도 가끔씩 나오죠. 소관 사무 범위 내에서 권고 협조나 알선 행위 등 하는 거고요. 비강제적이고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뭐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행정법 다 하셨으니까 주로 발전행정론이나 민간 부분의 정보 의존적인 거, 이거 제일 시험에 나오는 거죠. 민간이 정보 의존할 경우 또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개혁 운동, 주로 뭐 새마을운동 같은 것들 있죠. 그 당시 새마을운동 같은 거 할 때 이때 주로 행정지도 팽창했죠. 하지만 법적 구속력도 없고 비권력적 사실행위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법의 근거도 없죠. 그래서 법치주의를 침해할 수 있고 불분명한 행정 책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 몰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위협한 구제, 또 정부 주도이기 때문에 행정의 과도한 팽창이나 형평성 상실, 관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자의적으로 법에서 법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학문적 성격인데요. 행정학은 사회과학이에요. 행정학은. 그런데 과학성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기술성 또는 처방성도 가집니다. 기술성이라는 것은 처방성을 말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죠. 사회가서 정음직업적 성격 가지고 있고 또는 뭐 실천적 성격도 있고 종합학문적 성격도 있다는데 있고. 자, 보편성, 특수성.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보편성입니다. 외국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외국의 것이 우리나라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이고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자는 것은 특수성이 됩니다. 여기 핵심이 나왔었죠. 맥락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제도적 상황과 우리나라의 제도적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다가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뭐 미국의 교육제도인지 경찰제도 뭐 등등 사법체계 등 다 다른 안 그렇겠습니까? 법체계도 영미법하고 대륙법계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대륙법계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온다? 안 맞겠죠? 바로 상황의 유사성을 인식해야 된다. 바로 특수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양자를 모두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음 과학성과 기술성 보시면은 과학성인데 과학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학문이니까 원리 법칙을 모색하는데 반해서 이 기술성은요 모색이 아니라 뭡니까 적용을 시킵니다. 그거를 사회문제 해결에 처방하고 응용한다는 거죠. 적용을 시킨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과학성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사실지향적이라면은 기술성은 가치 판단적이다. 즉 가치 지향적이고 객관적이고 주관성이라면은 기술적 행정학, 기능적 행정학, 그죠? 여기 말하는 기능은 정책 결정 기능이죠.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 해결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로 후기 행태주의, 여기는 행태론, 주요한 것만 가져가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능률성이나 관리 중심이라면 여기는 민주성.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시죠. 과학. 그래서 행정학은 두 가지 성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퍼블릭, 그 다음에 여기는 관리적 성격이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죠? 이렇게 해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것도 나왔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정 변수하고 족보 잠깐 보고 첫 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변수는 행정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3대 변수 해가지고 구조, 인간,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서만 인간이라는 거는 국민이 아니고 행정인이죠. 행정에서 국민들은 환경에 해당합니다. 구조, 부처청 같은 정부 형태라든가 뭐 개청제 분업 같은 것들, 제도, 텔레 과학적 관리론, 막스베버 관리제 모형, 행정관리설, 행정 초기 이론들이죠. 자, 그다음에 인간이라는 건 인간 행태 해가지고 그죠? 주로 이제 인간관계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나드가 나오고 사이먼 나오죠. 사이먼 대표적이고 발전행정론도 인간이죠. 또 관료 역할을 강조한다든지 신행정론도 관료 역할을 강조하는 거. 자, 바나드가 사이먼에게 많은 영향을 주죠. 예전에 공식 문제 이것도 나왔었어요. 다음 중 사이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군가? 바나드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환경은 가우스나 리거스의 행정 생태론이나 개방 체제에서 나온 거죠, 그죠? 환경을 둘러싼 것이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 족보 보고 첫 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계속 해놨으니까 파트별로 조금씩 해놨으니까 여러분 요거를 꼭 한 번씩 마지막으로 복습 삼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경정에 나왔던 빈출 지문들을 제가 거의 다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꽤 됩니다. 흩어져서 그렇죠. 이게 한 200문제 정도, 200지문 정도 될 거예요. 뭐 사러 보진 않았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제가 줄을 쳐놨어요. 왜냐면 이게 틀렸게 나왔던 게 요거는 5지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5지문인데 이렇게 동그라미 윗줄을 쳐놓은 거는 이제 요걸 돌렸다는 거죠. 시험에서 보세요. 행정현상은 그 국가의 정치체계 맥락 상황 속에 나타난다 하는 것은 행정학의 특수성이죠. 근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편성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획 현상은 사회적 규제보다 경제적 규제에서 더 잘 나타난다. 맞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경제적 규제보다 사회적 규제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게 틀린 지문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민간 부분의 정부의 의존도가 높을수록인데 낮을수록 유용하다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수단 규제에 비해서
수단 규제에서는 관리 규제에 비해서 유연한 조직 규제 설계 이렇게 틀린 이유 나왔다는 거죠. 관리 규제가 좀 더 유연하고 수단 규제는 투입 중심이니까 가장 통제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좀 한번 쭉 훑어보시고, 예, 그다음에 좀 다음 타임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